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순 기생충이었네. 시어머니는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이의 4년치 등록금과 강남 오피스텔 보증금,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적힌 명세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 나온 명문대생인데 당신이 형님으로서 그 정도 투자도 못하냐? 평소 제 편을 드는 척하던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시어머니와의 대화. 어차피 아내 명의 집이니 이혼해도 절반은 내 거야. 배짱 두둑이 부리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이 기생충 같은 가족들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저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매달 칼같이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산 아파트는 작았지만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가 명문대 붙었어. 오늘 저녁에 축하 모임 하니까 나와.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시어머니가 정해준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강민주는 이미 와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강수아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의자에 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아야, 합격 축하해. 제가 시누이에게 말을 건네자 수아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왔네. 수아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웨이터에게 최고가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봐.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4년치 등록금 2천만 원, 강남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상추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수아 대학 다니는데 필요한 돈이야. 당신이 내야지. 저희 부부 형편에 이런 돈은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편?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 무슨 형편 타령이야? 그 집은 제 명의고 아직 대출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서요. 제가 말을 마치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짤그랑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는 며느리 얻은 게 우리 집 복인 줄 알았더니 순 기생충이었네. 시어머니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낮춰? 내가 왜 낮춰? 내 딸 대학 보내는데 돈 한 푼 안 내겠다는 며느리한테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우리 집안에서 처음 나온 명문대생인데 형님으로서 그 정도 투자도 못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제 편인 척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예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미 입학 예정자 커뮤니티에 언니가 노트북이랑 명품 가방 사준다고 올렸어. 지금 와서 취소하면 내가 망신당한다고.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언제 사준다고 했어? 엄마가 언니한테 말하면 다 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미리 올린 거야.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랍스터, 전복, 한우 등 고급 재료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한 점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와이프 좀 설득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왔습니다. 1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웨이터는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돈 귀한 줄 모르는 너 같은 애는 좀 써봐야 해. 수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둘은 제게 인사도 없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 타.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추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남편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적금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요? 수아 등록금 내야지.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건 안 돼요. 뭐? 남편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남편이 한 손으로 제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휴대폰 줘봐. 나요. 저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잡았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남편이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렸습니다. 어젯밤 11시 32분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어차피 아내 명의 집이니까 이혼해도 절반은 내 거야. 배짱 두둑이 부리자. 남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렸습니다. 남편이 수아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언니가 돈 안 주면 오빠가 몰래 카드라도 훔쳐다 줄게. 걱정 마.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뭐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지러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인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을 했습니다. 글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화 왔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한 글자 한 글자 적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2 쌓여온 빚더미. 결혼 전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1억 원 준비했어. 우리 반반 결혼하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제2금융권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1억 원은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출 독촉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안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렸어.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결혼 안 할까봐.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가 2년 동안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았습니다. 보너스도 모두 대출 상환에 쏟아부었습니다. 제 적금은 하나도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 이번 달 생활비 300만 원 보내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3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긴 뭐가 많아. 아들 키워준 값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시댁으로 송금되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새 외제차를 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리스해줬어. 예쁘지? 수아가 차 열쇠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보낸 돈이 수아의 차 리스료와 고액 과외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요. 아파트를 구할 때였습니다. 저는 시댁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집 계약금에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무슨 돈 있어? 네가 벌어서 사. 결국 저는 혼자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시댁은 단 1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일가 친척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단해서 강남에 집을 샀어.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형님 집이잖아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로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비상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 비상금 계좌 왜 동결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 돈은 우리 집 허락을 받아야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친정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남편과 시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혼은 무서웠고 실패한 결혼이라는 낙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텼습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아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제 방을 뒤졌습니다. 명품 화장품, 향수, 옷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수아야, 내 립스틱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가져갔어. 어차피 오빠 돈으로 산 건데.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허락은 받아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왜 유세를 부려? 수아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에게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아가 언니 물건 좀 쓰면 어때? 가족끼리. 시어머니는 항상 수아 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유학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아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줘.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이름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약관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대출 신청서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아, 그거 수아 유학 비용 좀 마련하려고. 남편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승진했습니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축하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봉 올랐다며? 이번 달부터 생활비 50만 원 더 보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도박을 했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야, 이번만 도와줘. 아버지가 죽는다고 난리야. 어머니, 그건 도박 빚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시아버지인데 어떡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저는 또 돈을 보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드릴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30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도 샀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그 선물들이 현관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져온 선물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 큰 집에 보냈어. 거기가 우리보다 윗집이잖아.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가 가져온 선물을 큰 집에 보냈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남편이 허허 웃었습니다. 웃긴 게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생리해?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쾅 쳤습니다. 너 지금 우리 가족 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희도 살아야 해서요. 제가 말을 마치자 남편이 갑자기 자기 팔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나 죽을래.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남편이 피를 내며 말했습니다. 결국 그때도 제가 물러섰습니다. 남편이 자해하는 모습에 겁이 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댁에 보낸 모든 돈의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스캔했습니다. 입금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총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들은 제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이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습니다. 챕터 3 도둑질의 증거.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물로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옷장 매니 선반을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가방도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내 가방 봤어요? 거실에 있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가방? 남편이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명품 가방이요. 선반에 뒀었는데. 몰라. 네가 어디 뒀겠지. 남편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 신발장, 창고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수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우리 수아가 왜 가져가? 증거라도 있어?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왜 그래?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홈캠 앱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새벽 3시 14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수아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드레스룸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쯤 지나자 수아가 다시 나왔습니다. 가방이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아가 나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남편에게 들이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왜 새벽에 수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필요하면 도둑질을 해도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둑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바로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째 신호음에 수아가 받았습니다. 왜? 수아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내 가방이랑 반지 어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 언니 어차피 안 쓰잖아.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아껴 쓰는 거야. 당장 돌려줘. 못 돌려줘. 이미 팔았어. 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등록금 내야 되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갚을게. 수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수아가 대학 가서 기죽으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가방 또 사면 되지만 애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남편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미쳤어? 제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미친 건 너야.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남편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112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래?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제 물건을 훔쳐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훔쳐? 내 아들 집에서 내 딸이 물건 좀 가져간 게 무슨 죄야? 죄죠. 명백한 절도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내 시동생을 도둑으로 만들 거야?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수아가 도둑이에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기 팔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피부를 긁어 상처를 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며느리가 저를 폭행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요? 너 지금 웃어? 사람을 때려놓고 웃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며느리한테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팔의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따님 말씀 들어봐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때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박살냈어요. 제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네가 나한테 던진 거잖아.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잠깐만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클라우드에 연동된 또 다른 카메라 영상을 열었습니다. 현관 위쪽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몰랐던 카메라였습니다.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팔을 긁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제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다 보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허위 신고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비굴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신우이의 절도건도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뭐?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제 물건을 훔쳐간 증거가 다 있어요. 홈캠 영상도 있고요. 저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도 피해 신고 접수하시려면 서에 오셔야 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링크가 있었습니다. 이거 너 가방 아니야?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링크를 눌렀습니다. 제 가방이 급처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수아였습니다. 이미 구매자와 거래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것도 증거입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우이분 연락처 주시겠습니까? 저는 수아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갉아먹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4 반격의 준비. 경찰서에서 나온 저는 곧장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예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USB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세요. 상황 설명 들었어요. 변호사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홈캠 영상입니다. 신우이가 제 집에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에요.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에 꽂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3시 수아가 드레스룸을 뒤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절도네요. 신우이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가져왔어요. 저는 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비동거 친족이면 친족상 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 친척이 훔치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관여했나요?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공범이죠. 저는 영상의 해당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방조제로 엮을 수 있겠네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내고 제가 때렸다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두 번째 USB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해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고죄 성립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신우이 계좌부터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제 가방을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냈어요. 그럼 그 돈의 출처가 범죄 수익이라는 걸 입증해야죠.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본이 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캡처한 화면들을 보여줬습니다. 가방 판매 글, 거래 완료 메시지, 입금 내역까지 다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받아 출력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언제쯤 가압류가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빠르면 이틀 안에 결정 나올 겁니다. 상담이 끝나고 법무법인을 나섰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앱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전부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톡 대화 복구업체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자산에 대해 나눈 모든 대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까지 전부 복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업체에서 3일 안에 결과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 내역 전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이 잠시 후 대답했습니다. 3건이 조회되는데요. 2건은 본인 가입, 1건은 대리인 가입입니다. 대리인이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덕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보험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해지 절차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명예 도용 신고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죄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오빠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시댁이랑 완전히 끊으려고. 혹시 모르니까 며칠만 우리 집 근처에 있어줄 수 있어? 그래. 남동생한테도 연락할게. 오빠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시댁에 빌려준 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의 날짜, 금액, 용도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 캡처본도 첨부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앞으로 각각 보냈습니다. 배달 증명까지 신청했습니다.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들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익명 제보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내 대출을 시도했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당시 대출 신청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출된 서류였습니다. 익명으로 제보글을 올렸습니다. 대학 입학처에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귀교에 입학 예정인 강수아 학생이 절도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경찰 접수증을 첨부했습니다. 학칙상 징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문체로 작성했습니다. 대학 측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사진 3장을 건넸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수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말아주세요. 무단 침입으로 바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경비 아저씨가 사진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안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현관 보안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업체 직원이 다음날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카메라와 경보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강제로 들어오려 하면 바로 알 수 있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제가 올렸던 글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고소하세요. 절대 참지 마세요. 증거 잘 모아두세요. 응원합니다. 모두가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글을 작성했습니다. 업데이트 더는 안 참고 살려고요. 본문에는 경찰 접수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혼 소송 접수증도 올렸습니다.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10통이 넘게 걸려왔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집에 왜 못 들어가? 비밀번호 왜 바꿨어? 당장 문 열어. 내 집이기도 해. 저는 문자를 읽고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면 그만이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절도 고소 접수 완료, 이혼 소송 접수 완료, 가압류 신청 완료, 접근금지 신청 완료, 내용 증명 발송 완료, 회사 제보 완료, 대학 통보 완료, 보안 강화 완료.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챕터 5 무너지는 성. 이틀 후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압류 결정 났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집행됐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분 왔었어요. 비밀번호 안 맞는다고 난리였어요. 괜찮으셨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와서 제지했어요. 결국 경찰까지 왔다 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7통이었습니다. 문자는 50통이 넘었습니다. 미쳤어? 내 통장 왜 묶여? 당장 풀어.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저는 문자를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신우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나 계좌 막혔어. 등록금 추가 납부 못해. 친구들한테 공구 대금도 못 보내. 망신당했어. 언니가 이러면 안 되잖아. 가족인데. 저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화를 차단했습니다. 저녁 7시쯤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시어머니라는 분이 경비실에서 난리예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올라가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난처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나왔다고 말씀해 주세요. 안 가시면 경찰 부르시고요. 10분 후 경비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데리고 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분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명예 도용건으로 조사 들어갔대요. 저는 문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신우이분 물품 압수수색 일정 잡히셨어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제가 참석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하시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반차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남편이 회사 로비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회사 건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창문을 등지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건물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아의 집 압수수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경찰관 2명과 함께 수아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수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 제 명품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들 모두 제 거예요.
제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사진을 찍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수아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고소 취하해줘.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압수된 물건들을 회수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세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피의자와 합의 의사 있으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오후 업무를 보는 중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무고죄 수사 시작됐어요. 내일 경찰서 출석 통보 받으셨을 거예요. 빠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요. 영상이 결정적이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녁에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 댓글이 10,000개를 넘었습니다. 응원합니다. 끝까지 가세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용기가 나네요. 참교육 제대로 하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밤 11시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뭐?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어. 나 잘릴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사람이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사람?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취조실에서 발악하다가 진정제 맞았대요. 저는 문자를 보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홈캠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언니, 집에 있는 거 알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수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돌아가.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나 대학 못 가. 입학 취소 통보 받았어. 수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네가 한 짓의 대가야. 저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수아는 1시간쯤 문 앞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집에 있기 싫었습니다.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 욕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남편분 단톡방 복구 완료됐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사지를 예약했습니다. 호텔 스파에서 2시간 코스였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댁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단톡방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 내 와이프 때문이야. 전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남편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좀 참으시지 그러셨어요. 괜히 허위 신고 같은 거 하니까. 뭐, 네가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카드 훔쳐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줘? 나 망신당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멋대로 한 거잖아. 남편이 발뺌했습니다. 카톡 메시지 다 있어. 증거 있다고. 수아가 대꾸했습니다. 단톡방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고 마사지를 즐겼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맛은 달콤했습니다. 챕터 6 발악하는 괴물들.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위해 회사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해 길거리에 나앉게 했습니다. 큰 글씨로 적힌 피켓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어.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갈라놓았어요. 경찰관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아시죠?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피켓을 내던졌습니다. 왜 나만 데려가? 저 여자를 데려가야지. 경찰관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버둥거리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내 시댁에서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다닌대. 무슨 얘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우울증이 심해서 망상에 빠졌다고. 시누이를 도둑으로 몰아서 집안을 망쳤다고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척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속상하구나. 제가 친척들한테 직접 설명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돼요. 저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제 남편한테 연락 받으셨나요? 고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받았어. 네가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하던데 녹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녹음만 부탁드려요. 고모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척들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SNS를 확인했습니다. 수아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부 집에서 형수한테 맞았어요. 도와주세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신고하세요. 형수 고소해야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멍이 이상했습니다. 색깔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화장으로 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캡처하고 확대했습니다. 경계 부분이 번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도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퇴근길에 아파트 부녀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시어머니께서 부녀회원들을 모으려고 하시는데요. 무슨 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자고 하세요. 부녀회장의 목소리가 난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집에 도착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서 사본을 부녀회장님께 보내주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부녀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류 받았어요. 시어머니 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저녁 9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홈캠으로 확인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망치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도어락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집 문을 부수고 있어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상담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남편은 계속 문을 쳤습니다. 도어락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옷장 뒤에 숨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5분쯤 지나자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그만두시오. 쾅쾅 소리가 멈췄습니다. 남편과 경찰관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왜 못 들어가? 일단 진정하시고 따라오세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가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테이블을 부순 것이었습니다. 소파도 찢겨 있었습니다. 쿠션 속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남편이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재물 손괴와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기록했습니다. 남편분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깜깜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수아 학생의 입학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한 결과 대필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입학처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입학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제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대학도 못 가.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했습니다. 네가 한 짓의 대가야. 이제라도 반성해. 수아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딸아, 가게 유리창이 깨졌어. 누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돌을 던졌나 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빗자루로 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경 후드를 쓴 사람이 돌을 던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체격이 시아버지 같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재물 손괴와 영업 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시댁 단톡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어떻게든 전현돈을 뜯어내야 우리가 산다. 시아버지가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이 대화도 캡처했습니다. 증거가 계속 쌓였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들은 끝났어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일격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챕터 7 참교육의 완성.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횡령 증거 확보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횡령이요? 네, 아파트 부녀회장 시절 소나무 교체 사업비를 빼돌렸어요. 변호사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장부에는 5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시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조경업체로부터 받은 뒷돈도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고소 접수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했어요. 오늘 오후에 소환장 나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시어머니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부녀의 회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 감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민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관리비를 훔쳐갔대. 어쩐지 그때 공사비가 비싸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품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회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였습니다. 명예 도용 및 공금 유용 시도로 징계해고 처분. 남편은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도 재대여금 반환 청구로 압류되었습니다.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의 절도 사건 선고 공판이 잡혔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수아는 비동거 친족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수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단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수아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수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대학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강수아 학생의 입학을 취소합니다. 포트폴리오 대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절도 전과도 입학 취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수아가 꿈꾸던 명문대생의 삶은 끝났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이혼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홈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부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흥업소 카드 사용 내역도 제출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피고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를 배분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회는 이미 다 써버렸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시가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도박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야밤에 도망쳤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수아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알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저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 고소 취하해줘. 수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미 선고 끝났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전과자 때문에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 수아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저는 돌아섰습니다. 수아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횡령죄와 무고죄가 경합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덕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실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난 억울해. 법정 경위가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나갔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복도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대신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명예는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죽어버리고 싶다. 협박성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즉시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물 같은 인간들을 씻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8 나로 사는 삶.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사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근처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가구는 대부분 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새 가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저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 하나 구했어요. 무슨 집? 아버지가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교회의 작은 전원주택이요. 부모님 드리려고요. 딸아,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자료하고 배상금 받은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딸아, 정말 괜찮겠니? 네, 저는 충분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부모님을 전원주택으로 모셨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달 인사 발령 때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장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는 얘기였습니다. 제 커리어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요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명상을 했습니다. 쌓였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제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독서를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소설책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평화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가끔 꿈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부수는 꿈도 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면 안도했습니다. 잘 치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승진 발표가 났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해요. 잘 되셨네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용기 낸 게 정말 멋져. 친구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서 썼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응원했어요. 행복하세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혼 결심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금액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났습니다.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출력했습니다. 제 명의의 집, 제 명의의 재산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나눌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 자신이 우선이었습니다. 제 상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인력시장 앞이었습니다. 남편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수아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일주일 만에 잘렸다고 했습니다. 지인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제 명의의 등기부 등본을 꺼내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압류도 가압류도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본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희생 위에 쌓은 탑은 무너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들은 제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길었던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는 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삶도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안녕을 고합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